지난 학기 모델링의 기본적인 방식들,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이번 학기에는 모델링이 끝난 데이터를 멋지게 시각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3차원 렌더링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모델링에서는 라이노 필요하고요. 렌더링 위해서 이 키샷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리고 키샷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과정을 위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는 이 포스트 프로덕션을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키샷 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기보다는 렌더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3차원 데이터, 라이노나 각종 프로그램들에서 만드는 이런 3차원 데이터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주긴 하지만, 이 데이터는 실제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어보면 지금 이 데이터를 스텝 파일로 저장한 것이고, 그 스텝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떤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데이터 값이 있죠? 그 데이터가 무수히 많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만큼의 코드가 모여서, 자, 한번 쭉 넘겨볼게요. 이만큼의 코드가 이 데이터, 이 형상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90년에 제가 어렸을 때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울 때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딩을 배웠어야 돼요. 이 좌표에서 저 좌표까지 선을 그어라. 저 좌표에서 저 좌표까지 선을 그어라. 하물며 이 정도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는 웬만한 실력으로는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3D 소프트웨어, 라이노나 알리아스, 3D 맥스, 마야 같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시각적으로 아이콘을 눌러서 이 3차원 모델을 만들고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렌더링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이미 렌더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3차원 모델은 여러 가지 시각화 모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는 라이노 와이어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쉐이드, 음영 상태, 음영으로 보면은 밝음과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또 음영을 넘어서 재실과 투명도, 광택, 주변에 대한 반사값들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3D를 배울 땐 이 정도 퀄리티의 렌더링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또 고스트, 반투명한 모드로 모델링의 편리성을 더 증가시키는 시각화 모드도 있고, 또 엑스레이, 무한 투영 같은 거죠. 이렇게 사실 고스트와 엑스레이는 비슷비슷합니다만, 그 다음 테크니컬이라고 도면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도면의 가장 기본적인 옵션, 외곽선은 짙은 실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선들은 일점 쇄선, 즉 은선으로 표현하는 방식, 또 아티스틱이라고 종이에다가 그린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 또 펜, 하얀색 종이에 이 만년필이나 펜으로 그린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 또 이 기타 몇 가지 이 별도의 플러그인이 장착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3차원 데이터 다양하게 시각화시키는 방식은 라이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해요. 자, 이건 알리아스 오토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도 잠시만요. 네,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방식, 와이어 프레임 면들을 정의하고 있는 아이소 커브들로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기본적인 쉐이드, 음영 상태, 또 면의 요거는 좀 다른데요. 한번 부셔봐야 되겠구나. 잠시만요.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의 면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면들인가를 그 다이아고노스틱,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형식, 또 면들이 얼마만큼의 공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또는 뭐 블랙크롬 또는 지브라, 면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거나, 뭐 금속의 리플렉션을 보여주는 방식, 또는 이렇게 그 크레이, 이 찰흙으로 보여주는 방식, 또는 반사 값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형식.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반사가 쫙 되는 게 보이죠? 이런 형식들을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3D Max 같은 경우에도 이 간단하게 리얼리스틱으로 보여주는 형식도 있고, 또는 이 쉐이드 모드, 지속적인 컬러, 엣지 페이스를 디스플레이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 각지게끔 폴리곤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거나, 히든 라인, 뭔가 뭐 이런 거겠죠. 네. 그 다음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주고, 바운딩 박스 또는 크레이 같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 방식 외에, 자, 지금 렌더 모드로 보죠. 이런 형식 외에 더욱더 사실감 있는 최종 결과물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바로 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배우게 되는 그 전문 렌더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또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 현재 중간에 있는 건 라이노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그 렌더 모드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까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3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리는 모델링이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물성화 할 수 있죠. 이 물성화는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3D 프린팅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고 그걸 조각조각 다 부셔내고 물성화 시킬 수 있는 방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각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화도 싱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1초에 수십 프레임들을 엮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작품전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뒤쪽에 포스터를 붙고,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만들어진 제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패키지, 또는 그 다음에 명함이나 뭐 프로세스북 같은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이번에 이 시각화 과정을 다루게 되는 것이겠죠. 그 모델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렌더러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글에 들어가서 메이저 3D 렌더러라고 검색을 하면 그래서 탑 3D 렌더링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죠. 3D 맥스 디자인, 시네마 4D, 마야, 그리고 키샷, 그 다음 블렌더, V-Ray,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어떤 렌더러라는 건 소프트웨어 이렇게 탑에 붙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스탠드얼론 독립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키샷 같은 겁니다. 키샷 렌더러나 오토데스크의 Vred 같은 프로그램들은 별도 소프트웨어로 돼요. 3D Max, 마야 이런 데는 이 별도의 기능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라이노에도 위에 보면 V-Ray라는 플러그인이 따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 V-Ra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노의
그래서 모델링을 하다가 바로 여기서 V-Ray RT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번 학기 영상 수업이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렌더링 프로세스는 컴퓨터의 자원을 무지막지하게 먹습니다. 렌더링. 그래서 화면이 계속 이렇게 버벅버벅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자, 1억 플러그인 방식 또는 이 키샷처럼 아예 별도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이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모델링 프로그램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모델링을 수정해야 될 때 수정이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렌더링을 한참 세팅을 진행을 하다가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가 어려워집니다.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좀 어려워져요. 왜냐? 기껏 세팅해 놓은 걸 다 버리고 모델링을 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세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이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샷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이노에서 이 모델링을 하다가 바로 키샷으로 넘겨서 또 그 키샷을 하는데 모델링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바로 키샷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 자, 네,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링의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폴리곤 방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넙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솔리드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이런 데이터들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의 구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3D Max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가 스피어 이렇게 구체를 만들면 이 구체는 확대시키면 이런 식으로 각이 지게 돼요. 딱딱딱딱. 이 각이 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폴리곤을 아주 잘게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는 게 터보 스무스. 네,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줘서 한 번 더 잘게 쪼개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잘게 쪼개주고 각이 진 게 이제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폴리곤의 방식 잘게 쪼개주는 부드러움의 곡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 넙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가 어디 갔죠? 네, 라이노. 이걸 잠깐 끄고요. 쉐이드.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만들면 바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 곡선이 잘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세 가지 모델링의 방식은 상호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처음 개발됐던 건 폴리곤 방식이 처음 개발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삼각형으로 3차원 개체를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 폴리곤 방식은 주요 특징이 일단 데이터가 가볍습니다. 넙스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만든 이 구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게 돼요. 하지만 가볍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각이 져 있을 때는 가볍게 되지만 이 넙스만큼 이 공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폴리곤을 많이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넙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되죠. 자, 지금 컴퓨터가 멈춰 버렸습니다. 네. 이게 폴리곤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폴리곤과 넙스의 데이터 용량 비교. 다음 과정은 3D 데이터의 변환입니다. 자, 라이노에서 굴을 하나 만들고 메쉬에서 from 넙스 오브젝트에서 퓨어 폴리곤으로 하면 이렇게 넙스 모델을 폴리곤으로 바꿨을 때가 나타납니다. 자, 또 한번 바꿔보는데 from 넙스 오브젝트 메쉬를
많이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메쉬나 폴리곤으로 바꾼 오브젝트는 완벽하게 넙스로 다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넙스는 폴리곤이 될 수 있지만 폴리곤이 넙스로 완벽하게 돌아올 수는 없다. 제가 여기서 왜 완벽하게 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 요즘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가 스타벅스 로고 검색을 해서 이런 스타벅스 로고가 이게 블랙 화이트면 좋거든요. 자,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이걸 이미지 복사를 해다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일 뉴 해서 갖다 놓으면 자, 이거는 이제 픽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픽셀을 이미지 트레이스를 해버리면 이게 네, 다시 넙스로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일러스트레이터의 베지어로 바뀌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바뀌게 될 때 문제가 생기죠. 이미지 트레이스를 해보면 자, 미묘하게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 한번 폴리곤으로 된 애는 넙스로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폴리곤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T-스플라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 T-스플라인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 메쉬를 넙스로 이런 또 안 되네요. 네, 돼야 되는데 원래는 네, 이게 넙스로 한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으니까 자,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될 텐데 네,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3D Max 같은 오브젝트에다가 이만큼을 내가 뭐 이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파일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해서 데스크탑에 오토데스크 OBJ가 없네요. 그럼 DXF로 놓고 P1이라고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네, 이 데이터를 라이노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하면 P1 DXF를 여기에다가 임포트 했어요. 그러면 저기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폴리곤 데이터죠. 폴리곤 데이터인데 이 폴리곤 데이터를 여기서 convert to nobs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무스 쉐이드를 걸어주면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가 넙스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하게 넙스는 아닌데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약간 오글쭈글해지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넙스로 변경시킬 수가 있더라. 폴리곤을 T-스플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전환하고 전환된 데이터를 다시 넙스로 만들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넙스는 폴리곤으로 변환이 가능. 폴리곤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한번 거치면 넙스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다. 넙스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두께를 주고 완벽하게 조인을 시켜서 터진 곳이 없다면 이 데이터는 데이터의 손실 없이 솔리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이 솔리드 데이터는 뭘 할 수 있냐? 금형을 만들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다. 즉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캠 과정으로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솔리드는 얘를 찢어 각각의 면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솔리드화 시킬 수 있고 또 솔리드는
폴리곤으로 100%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폴리곤과 넙스와 솔리드 방식은 데이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본 것처럼 픽셀화 되어 있는, 즉 폴리곤화 되어 있는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2D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 3D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이 일러스트의 베지어 곡선이 라이노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자, 넙스나 솔리드 데이터는 코드 수식이기 때문에 실제 이 화면에다가 넙스를 보여주는 방식은 완벽한 그 상태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 얘를 확대를 시켜보면,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보자. 자, 이런 데가 잘 보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각이 지는 이유는 넙스는 완벽하게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넙스 모델링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 라이노에서 show render mesh라고 해보면 화면에 이 모델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얘를 메시화 시켜서 이걸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 hide rendering mesh를 하면은 다시 사라지죠. 그래서 넙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각이 져 보이는 겁니다. 자, 3D 모델링 데이터의 프로그램 간 이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 그 다음 추가로 보통 우리가 넙스 면들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어떤 커브를 정의하고 그 커브들을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공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 외에 아주 재밌는 또 방식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머드박스라는 스컬핑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컬핑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그 형태를 떡 주무르듯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뿔이 튀어나오고 애가 에어리언처럼 뒤가 이렇게 커지고 또 그거를 옆으로 늘리고 하는 형식으로 또 안으로 뺨은 안으로 좀 이렇게 밀어넣고 코는 더 내리고, 요즘에 그 복잡한 영화 캐릭터 같은 것들은 이런 스컬핑의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또 이런 형태는요, 파일 세이브, 잠시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파일 익스포트, 자 이거를 obj 바탕 화면에다가 AAA 해서 obj로 저장하면 그 저장한 파일이 이 라이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임포트 파일 하면은 짜잔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뒤집어져 있죠? 그 축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렌더링 과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모델링의 방식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렌더링을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와인 잔을 하나 디자인을 했다고 쳐요. 와인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와인이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와인병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꽃다발이 있는 거야. 꽃다발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게 아주 그 우아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 우아한 테이블이 장식이 막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공간 속에 있는데 그 공간에는 뭐 대리석 기둥이 막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곳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온다 쳐요. 자, 내가 디자인한 건 와인잔 하나다. 내가 디자인한 건 이 와인잔이다. 근데 그 와인잔을 고급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 이 모든 게 필요하다. 이걸 전부 다 내가 모델링을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폴리곤과 넙스, 그 다음에 솔리드라는 이 세 가지의 데이터 양식 중에서 넙스와 솔리드는 무료 소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폴리곤 데이터는 무지막지하게 소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멋진 렌더링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컷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와인잔만 깨끗하게 나와 있는 이런 허여멀건한 렌더링도 필요하다. 그럼 이런 거는 사실 뭐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지만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연출 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가 라이노로 올 수 있고 또 라이노로 온 데이터가 다시 일로 갈 수도 3D 맥스로 갈 수도 있고 3D 맥스의 데이터가 알리아스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이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장면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연출을 위한 장면 구성. 이 장면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렌더러로 보내서 그 렌더러에서 우리가 아주 멋진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렌더러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방금 제가 설명한 거고요. 3D 모델링 데이터는 시각화 될 수도 있고 물성화 될 수도 있다. 물성화된 건 3D 프린팅을 하거나 금형 제작이나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다. 시각화 되어 있는 건 포스터 제작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 수많은 렌더러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독립형 렌더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독립 실행형이라는 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플러그인이라는 건 이 라이노에 있는 이 V-Ray처럼 여기에 프로그램 안에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또 렌더링은 그 CPU와 이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매우 많이 잡아먹는데 과거의 렌더러들은 전부 다 CPU 파워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우리가 여기서 작업 관리자 아래에서 작업 관리자를 해서 성능을 보면 이렇게 CPU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 CPU의 성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렌더러는 이 CPU가 많고 좋으면 좋을수록 그 렌더링 시간이 빨랐어요. 지금 제 거는 물리 CPU는 한 개지만 그 물리 CPU 안에 CPU 0부터 CPU 10번까지를 별도의 방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GPU,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저는 이제 엔비디아 GTX 1050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CPU의 성능만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걸었다면 요즘에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렌더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CPU는 그 업그레이드 하기가 되게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픽카드는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즉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CPU는 메인보드 하나에 맥스 2개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그걸 재온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는 최대 8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CPU 한 개당 최대 그래픽카드가 4개가 달리니까 CPU 2개면 그래픽카드가 8개까지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CPU가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보다는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렌더러들은요, 이 CPU만 사용할 수도 있고 CPU에 GPU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샷
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보면은 GPU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CPU에다가 연산을 맡기고 일정 부분은 GPU에다가 연산을 맡깁니다. 자, 또한 이 여러 가지 렌더러가 있지만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다 쓸 필요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것들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키샷과 V-Ra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렌더러입니다. 이 키샷과 V-Ray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 이게 V-Ray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카오스 그룹의 키샷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갤러리를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제품은 키샷이 좋고 공간 쪽은 V-Ray가 더 좋다. 그 V-Ray가 좋았던 이유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렌더링 기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키샷 9이 나왔고 또 V-Ray가 3.7 버전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는 좌측의 키샷으로 만들어진 렌더링 결과물과 오른쪽으로에 만들어진 이 결과물에서 사실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중요한 건 도구가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키샷과 V-Ray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3D 렌더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렌더링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장면 연출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장면 연출이 안 되어 있고 디자인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봤자 렌더링이 좋게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여튼 장면 연출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서 렌더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재질이 무엇이냐, 환경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조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카메라로 찍을 것인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CPU와 GPU로 보내서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렌더링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이미지 에디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요건 나중에 하고요. 이 키샷과 V-Ray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쓰게 되면 그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뭘 하는 게 좋나요? 사실 둘 다 하면 좋죠. 왜 둘 다 하면 좋으냐면 키샷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V-Ray를 쓰면 좋다라는 겁니다. 또 최고 고급 렌더링을 위해서는 키샷도 좋지만 V-Ray나 더 고급 렌더러들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키샷과 V-Ray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학습량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학습량이라는 게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키샷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배우는 시간 대비해서 퀄리티가 금방 나옵니다. 근데 V-Ray는 처음부터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70점 정도까지는 키샷이 훨씬 빠릅니다.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70점에서 90점이 되고 90점에서 98점이 되기 위해서는 키샷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것만으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렌더링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새로 다 배워야 돼요. 알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V-Ray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워야 될 게 많은 만큼 나중에 이 고급 렌더러가 되는 건 좀 더 용이하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그 렌더링 한 이 정도 걸면 끝나,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뻑적지근한,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려한 렌더링, 이것처럼 이 피사계 심도도 들어가 있고 안에 내부에서 발광도 하는데 전체적인 색감도 어쩌고 저쩌고 배경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한 유리의 표면 재질이라던가 그림자에 대한 섬세한 어떤 것들, 또는 이런 구름 같은 걸 표현하고 싶어, 연기를 표현하고 싶어, 입자를 표현하고 싶어, 녹슨 재질을 표현하고 싶어, 또는 투명한데 좀 미묘하게 달라, 이 보석처럼 막 반짝반짝하는 느낌들, 이렇게 빛의 난반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키샷도 꽤 배우셔야만 한다.
자, 그 옛날에는요.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 2007년, 8년에 키샷이 처음 나왔을 때는 키샷이 정말 아주 그냥 급할 때 써먹는 아주 좋은 렌더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샷 버전 9까지 오면서 거의 불가능은 없어졌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키샷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버전이 업될수록 기능이 늘어나요. 기능이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근데 V-Ray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프로그램 개발될 때 기능 다 있었어요. 그 복잡한 기능을 전부 다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허들이 높았죠. 근데 이 두 개의 렌더러는 사실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저거 좋네? 나도. 저거 좋네? 나도. 하면서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라이노의 V-Ray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셋 에디터 들어가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이런 머터리얼 라이브러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V-Ray에도 이런 머터리얼 라이브러리와 엔바이로먼트만 제외하고는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다 주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V-Ray는 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쭉쭉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런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야만 적합한 이 렌더링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이제 키샷 9부터는 이러한 털 표현 같은 것도 돼요. 예전에는 키샷 버전 7까지는 이런 털 표현이 안 됐거든요. 물론 머리카락 같은 건 안 됩니다. 중력에 영향을 받는 머리카락은 아직도 키샷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키샷과 V-Ray 두 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비슷하다. 근데 그걸 키샷이 조금 더 쓰기 편하게 해놨고 또 V-Ray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들이 좀 더 많다. 지원하고 있는 라이트의 종류도 사실 거의 대등소이하다. 그다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지만 잘 다룰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폴리곤 프로그램들이 개념이 비슷하고 넙스 프로그램들이 개념이 비슷하고 솔리드 프로그램들이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시고 나면은 거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3D 맥스랑 마야 또 사실 개념은 비슷하다. 근데 어디에 어떤 아이콘이 붙어 있는가와 약간의 순서상의 차이들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잘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넙스에서는 라이노 잘 쓸 줄 알고 그 다음 G브러쉬나 머드박스 같은 스컬핑이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 하나 다룰 줄 알고 이 렌더러 중에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해나갈 키샷을 잘 다룰 줄 알고 그 다음 V-Ray를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산업 디자인에서 필요한 3D 관련된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하는데도 CPU 자원을 일정 부분을 잡아먹고 또 렌더러에서도 엄청난 자원을 잡아먹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섞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올해 이 렌더링 강의들은 이 화면의 전환이 부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기본적인 오버뷰의 내용으로 종료를 하고 이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인 렌더링, 그러니까 렌더링을 위해서는 재질과 빛과 환경, 카메라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 바로 진행을 하기로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